1. 원싱. 유일한 것. 책의 첫 번째 장은 성공의 비결이 단 하나의 원칙, 즉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코미디 영화 시티 슬리커스의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회사를 확장하려다 실패를 맛본 저자는 코치로부터 사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합한 14명을 고용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저자는 자신의 초점을 합리화함으로써 회사를 국제적인 경쟁업체로 만들 수 있었고, 회사는 10년 동안 매년 평균 40%씩 성장했습니다. 저자는 직원들의 초점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좁혀 이 원칙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결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저자는 작은 것의 힘, 즉 최대 성과를 위해 더 적지만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의 힘을 간증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자신을 너무 얇게 퍼뜨리는 위험을 줄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향상시키면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도미노 효과. 이 장은 2009년 네덜란드의 도미노 데이에 대한 생생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450만 개가 넘는 조각이 사용되어 평균 키의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545회나 했을 만큼의 에너지를 발산한 거대한 도미노 추락을 만들었습니다. 이 설득력 있는 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축적하고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놀랍도록 강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물리학의 세계를 소개하는 이 장에서는 로원 와이테드의 작품과 샌프란시스코의 엑스플로러토리엄 소속 물리학자의 실험을 인용합니다. 도미노가 자신보다 50% 더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화이트헤드의 통찰력은 매혹적인 기하학적 진행으로 이어지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엄청난 결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 다음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통찰력을 은유로 활용하여 연속적인 성공을 통한 놀라운 결과의 개념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도미노 효과는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작업에 집중하며 이러한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작동합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순차 메커니즘이 성공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지식, 기술, 성취, 등 모든 형태의 색다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며 모든 것이 한 번에 한 단계씩 구축되는 도미노 효과의 성공의 본질이 요약되어 있다는 것이 반복됩니다. 3가지 성공의 단서. 이 장의 핵심 메시지는 성공이 사업이든 사람이든 개인적인 기술과 열정이든 항상 단서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KFC, 인텔,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의 성공을 조사할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모두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제품이 항상 다른 제품을 압도하는 애플의 수많은 제품 사례에서 강조됩니다. 한 사람도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의 경력은 그의 형제 로이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몰턴의 성공은 장인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했으며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맥스 탈무드의 멘토링을 받아 그에게 수학, 과학 및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사람을 빛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정이나 기술의 영향입니다. 이는 부룬디 출신의 장거리 주자 길버트 토허보니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육상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인해 그는 계속 연습하고 발전했으며 그 결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의 생애를 상세히 기술하여 원싱의 개념을 확고히 했다. 고등학교 때 컴퓨터에 대한 게이츠의 열정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발전시켰고 결과적으로 그를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의 미래 비즈니스 파트너인 폴 앨런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업은 엘타이어 8800용 베이직 통역사 개발 및 판매에만 집중하여 게이츠를 15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난 후에도 건강과 교육 분야의 정말 어려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원재단에 자신의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은 단지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사람, 기술, 제품 또는 원인 등 단일 초점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이 단 하나의 것을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성취가 가능해집니다. 섹션 1. 우리를 오도하고 탈선시키는 거짓말. 이 섹션에서 저자는 진실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용어는 스티븐 콜베어가 정의한 책이 아닌 직감에서 나오는 진실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상충되는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독자들은 이러한 진실한 진술을 검토 없이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인생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와 기억에 남는 일화를 통해 우리 일상 속 진실을 그려낸다. 예를 들어 천천히 끓는 물에 개구리가 끓는다는 은유, 생선은 머리부터 냄새가 난다는 속담, 코르테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불태웠다는 이야기 등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다. 우리는 겉보기에 진실한 진술로 인해 얼마나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까? 이 장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라는 것, 균형 잡힌 삶이 반드시 좋은 삶이라는 등 성공에 관한 6가지 일반적인 거짓말을 제시하며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직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느껴지지만 종종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데 방해가 됩니다. 저자는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진정한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이러한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4. 모든 것이 평등하게 중요합니다. 이 장은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대한 불일치, 즉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된 믿음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괴테의 통렬한 인용문이 소개되어 저자 주장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능력과 결과가 결코 같을 수 없는 두 학생의 생생한 이미지를 제시하여 이 장에서 제안하는 더 넓은 삶의 전략에 대한 은유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할 일 목록의 실제 예를 제시하면서 목록이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믿도록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성공적인 개인은 이러한 외관을 꿰뚫어보고 가장 중요한 것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야 할 일 목록을 성공 목록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력의 작은 부분이 결과의 대부분을 가져온다는 파레토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이 원칙은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기로 선택한 대상과 방법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저자는 밥 호크, 바브 혹, 헨리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비드 소로, 조셉 M. 주란, 조저프 M. 요란, 빌프레도 파레토, 빌프리도 퍼레이토의 인물을 추가 서사로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에 역사적 무게감을 더해 그것이 단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관행이 뒤따랐음을 증명한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예를 들어 결과의 80%는 20%의 행동에서 나온다는 파레토의 원칙은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올바른 성공 경로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약하면 내장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통념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덜 의미 있는 일을 목적 없이 처리하는 대신 중요한 작업에 초점을 맞춰 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는 비결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킵니다. 5. 멀티태스킹. 스탠포드 교수 클리퍼드 네스의 2009년 연구는 효율적인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이 틀렸음을 폭로했습니다. 네스와 그의 팀은 262명의 학생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평가하여 높은 수준의 멀티태스커가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놀랍게도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모든 일에 형편없었습니다. 이는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멀티태스킹 기술 향상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600만 개의 웹페이지에도 불구하고 클리퍼드의 연구에 따르면 그것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멀티태스킹의 개념은 컴퓨터 처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여러 작업을 신속하게 전환하여 동시성의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멀티태스킹과 동일시하는 것은 인간이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책을 읽는 동안 걷고 말하거나 껌을 씹을 수 있지만 진정한 집중은 한 번에 한 가지 작업에만 가능합니다. 멀티태스킹에 실패하면 두 대의 여객기가 같은 활주로에 착륙하거나 환자에게 약을 잘못 투여하거나 아이가 욕조에 혼자 남겨지는 등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적인 작업 공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11분마다 방해를 받고 하루 중 3분의 1을 이러한 방해 요소로부터 회복하는 데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글링의 개념은 유용한 비교를 이끌어냅니다. 저글러는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씩 잡아서 던집니다. 마찬가지로 멀티태스킹에는 각 작업의 특정 규칙을 적용하여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복잡성에 따라 작업 간 전환은 각 상황을 다시 익히는 데 필요한 노력으로 인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뇌의 채널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각 작업이 뇌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걷고 말할 수 있지만 전경과 배경 사이에 초점이 흐트러집니다. 멀티태스킹이 지속적인 작업 전환과 비효율적인 집중력 사용을 요구하는 한 그것은 항상 비생산적인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6. 규율 있는 생활. 이 장은 성공을 위해 규제된 삶을 산다는 통념을 깨뜨리고 강력한 습관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의 기존 규율을 지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안합니다. 놀라운 사례와 상세한 분석을 통해 습관이 성공에 크게 기여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올림픽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는 이 개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ADHD 진단을 받고 자신의 집중력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펠프스는 보편적인 훈련을 받은 개인일 뿐만 아니라 수영을 훈련의 초점으로 선택함으로써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 7일, 1년 365일 훈련을 통해 펠프스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훈련에 집중시켰고 이는 습관으로 발전했으며 그 습관은 그의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제시된 핵심 주장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2009년 런던 대학 유니버서티 칼리지 오브 런던에서 수행한 중요한 연구에 크게 의존합니다. 21일이 걸린다는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이번 연구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제안합니다. 선택된 규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올바른 규율이 충분히 오랫동안 적용되면 습관적인 행동으로 변화하여 성공으로 가는 길을 단순화하고 삶의 다른 영역도 더 쉽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 개념은 호주 과학자 메건 오턴과 켄챙의 연구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스트레스 수준 감소 및 건강에 해로운 습관 감소와 같은 습관 생성으로 인한 후광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선택적 규율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하나의 효과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성공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순차적으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성공을 쫓는 대신 우리가 형성하는 효과적인 습관이 상황을 뒤집어 성공이 우리를 찾도록 만듭니다. 7. 의지력은 항상 의지에 달려있다. 의지력이 무한한 자원이라는 착각은 단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도록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연구와 일화 모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은 이러한 오해와는 거리가 멀습니다. 이 장은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스탠포드 대학의 올터 미셜이 실시한 유명한 연구인 마시멜로 테스트로 시작됩니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즉시 달콤한 간식 하나를 제공하거나 15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경우 2개를 제공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만족을 늦출 수 있는 어린이는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미셜의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십 년에 걸친 추적 조사로 두 번째 간식을 기다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대학 SAT 점수가 더 좋고 자존감이 더 높으며 스트레스 관리가 뛰어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체중 및 중독 문제가 더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은 의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의지력의 희소성도 강조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의지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스탠포드 대학교 바버시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자리 숫자를 암기하라는 요청을 받은 학생들은 2자리 숫자만 외운 학생들에 비해 과일 샐러드 대신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할 가능성이 2배 더 높았으며, 이는 사소한 인지적 노력이 얼마나 의지력 비축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우리 뇌, 특히 집중력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맹렬한 에너지 소비는 강력한 은유를 제시합니다. 의지력은 고성능 스포츠카이며 훌륭하지만 소모적이어서 자주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장은 의지력은 언제나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진심으로 부정합니다. 의지력은 최대의 효과를 위해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의지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고갈시키는 대신 사용 전략을 세워 가장 중요한 곳에 할당해야 합니다. 8. 균형 잡힌 삶. 8번째 장에서는 균형 잡힌 삶의 개념을 다룬다. 저자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유토피아적 개념을 해체하며 이를 달성할 수 없는 신화라고 부른다. 저자는 균형이란 달성해야 할 정적인 균형 상태가 아니라 경쟁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추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용어의 유래를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가장이 2명이고 주부가 없는 가정이 생겨났습니다. 저자는 인간이 멀티태스킹, 우선순위 지정 및 시간 관리에 대한 원초적인 요구로 인해 이 용어가 인기를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기사의 증가는 기술이 제공하는 지속적인 연결성으로 인해 직업적 요구와 개인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고 제안합니다. 저자는 삶의 이상주의적 균형을 달성하면 발전을 방해하고 평범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영역에 관심을 균등하게 분배하려고 시도하면 어느 누구도 집중된 관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종종 불균형이 필요하며 시간과 에너지가 특별한 결과를 낳는 우선순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 없이 극단을 추구하면 개인적 및 직업적 영역이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삶을 손상시키지 않고 극단의 현실을 관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저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퇴를 위해 저축하고 희생한 부부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공유하며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중요한 일을 영원히 미루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또한 은퇴 후 가족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 사업가의 또 다른 이야기를 공유하며 미래의 보상을 위해 중요한 인생 사건을 연기하는 오류를 강조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시간을 잘못 관리하고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균형의 이상을 거부하고 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저자는 인생이란 정적인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발레리나처럼 역동적인 방식으로 경쟁하는 요구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9. 큰 것은 나쁘다. 이 장에서는 큰 꿈을 꾸는 것이 나쁘다는 통념을 깨뜨립니다. 저자는 직업적 또는 개인적 야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연결하는 것에 해로운 영향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종종 자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에 안주하고 회피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큰 일한 개인이 자신의 안락한 영역을 넘어 비범한 성취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가능성의 도약을 의미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실제 사례가 공유됩니다.
사베이어 바티아는 단돈 250달러와 성공적인 사업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회사인 한메일은 나중에 4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되어 큰 꿈이 상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는 아서 기네스, 아어서 기너스와 J.K. 롤링을 다른 예로 인용하면서 처음부터 크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훌륭한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공을 향한 길을 열어준다고 제안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큰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혁신적인 질문, 경로 및 탐구를 고무함으로써 개인에게 변화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면 각 개인의 능력 내에 존재하는 새로운 기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중요한 성취를 향한 길에는 자신의 열망에 비례하여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한때 극복할 수 없는 도전처럼 보였던 것을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주장으로 끝납니다. 섹션 2. 진실, 생산성을 향한 간단한 길. 이 장에서 저자는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과로와 지나친 노력의 대가가 큰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증언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에릭 헬러의 명언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심하라. 원래 그런 것이다 에서 영감을 받아 성공에 대한 자신의 편향된 인식이 그를 끊임없는 긴장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이끌었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병원에서 이 생생한 이야기는 육체적인 것부터 감정적인 것까지 성공이 최종 목표일 때 모든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믿는 것의 해악에 대한 놀라운 이미지를 그립니다. 저자는 성공에 대한 이러한 오해된 진실을 버리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놀랍도록 간단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즉, 성공은 더 적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잘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통계나 연구가 사용되지 않지만 과도한 사고, 과도한 계획, 과잉 분석은 종종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원하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다는 통찰력 있는 계시는 성공에 대한 전형적인 담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긴장을 풀고 속도를 늦추고 더 적은 작업에 집중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더 큰 성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일화를 사용하여 생산성과 성공에 대한 풍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직원 회의와 사무실 복장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기존의 성공 원칙에 도전했는지 보여주고 그 대신 생산성 추구를 단순화했을 때 경력과 웰빙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자신이 뛰어난 몇 가지 영역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놀라운 결과를 얻는 진정한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저자의 개인적인 여정은 성공을 달성하는 데 있어 단순성과 집중의 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10. 초점을 맞추는 질문. 이 책의 10장에서는 주요 개념인 초점 질문의 핵심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성공의 비결이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는 대신 하나의 일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앤드류 카네기와 마크 트웨인의 오래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집중 질문에 집중하면 목표를 향한 첫 번째 단계를 식별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강조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면 필연적으로 올바른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의 질은 질문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저자는 통찰력 있는 질문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는 생생한 일화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신중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볼테어와 프랜시스 베이컨 서 프랜시스 베이컨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언급합니다. 또한 질문을 하면 학습 및 성과가 최대 150%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디어를 강화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장은 집중 질문을 자세히 논의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끝납니다. 즉,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른 모든 것을 더 단순하게 만들 것인지 불필요하게 만들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생산성의 도미노 효과를 시작하여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의 중추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구조화된 지침은 독자에게 관련 없는 작업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11. 성공 습관. 저자는 성공을 찾는 중요한 습관으로 집중 질문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그의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이 더 쉽거나 불필요해지도록 하는 것입니까? 입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노력을 간소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가장 중요한 항목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의 방법에는 이 질문을 영적 건강부터 사업 성장까지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하고 독자들이 각 범주를 분석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를 찾아내도록 권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내 직업에서 이번 주에 목표를 달성하여 다른 모든 것이 더 쉽거나 불필요해지도록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문은 균형 잡힌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 걸쳐 통찰력 있는 연구에서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약 66일이 소요되며 이는 초점 질문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습관을 일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로 만드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저자는 단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그 변형 가능성을 믿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의 한 가지 일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은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또는 한 가지 일 놀라운 결과입니다. 와 같은 동기부여 문구가 새겨진 시각적 알림을 활용하는 등의 전술을 권장합니다. 저자는 환경의 영향을 활용하여 집중 질문의 일관된 사용을 장려하고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공 지원 그룹을 제안한다고 믿습니다. 요약하면 집중 질문은 놀라운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다 집중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삶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헌신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12. 훌륭한 답변으로 가는 길. 12장은 의사결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초점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여러 삶의 스펙트럼에서 과정을 바꾸는 행동과 반응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도출된 가장 중요한 측면은 크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힘입니다. 강력한 도구로서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명확한 목표로 인도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판매 증대에 관한 질문에 대해 4가지 다른 버전을 구성하며 각각은 4가지 사분면으로 분류됩니다. 작고 광범위하고, 작고 구체적이고, 크고 광범위하고, 크고 구체적입니다. 크고 구체적인 질문의 예는 6개월 안에 매출을 2배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도전적이며 사람의 상상력과 능력을 확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도록 강요합니다. 올해 매출을 5%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 같은 작고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참신함이나 상당한 성장을 장려하지 않기 때문에 덜 인상적인 결과를 생성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실행 가능한 답, 확장 가능한 답, 가능성 있는 답 등 다양한 범주의 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자는 매우 성공한 사람들은 기존 기술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실행 가능하거나 확장된 답변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평균 성취자들이 아직 채택하지 않은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는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위해 노력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가능성 답변을 검색할 때 벤치마킹 및 추세 분석을 사용할 것을 조언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룬 연구를 통해 최상의 실용적인 전략을 식별한 다음 현재 관찰된 개발을 기반으로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도록 촉진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항상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에서 여정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놀라운 결과,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뛰어난 결과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저자는 놀라운 결과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우선순위 및 생산성에 대한 공감하는 공식을 제시합니다. 그는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이념적 연관성을 설명하고 우리 삶에서 이들 요소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이 공식을 원싱 원칙의 두 가지 구성 요소에 적용합니다. 사람의 목적인 큰 원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의 우선순위로 투입되는 작은 원싱. 나침반이 여행을 안내하는 것처럼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주도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놀라운 결과를 향한 가장 빠른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자는 목적, 우선순위, 생산성의 상호관계를 해석하기 위해 강력한 빙산 은유를 사용합니다. 물 위에 보이는 빙산의 9분의 1만 보이는 빙산 비유는 생산성에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즉 목적과 우선순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저자는 비즈니스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대중에게 가시적인 측면인 이익과 함께 생산성은 목적과 우선순위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목적 중심의 우선순위가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한 최적의 경로라는 중요한 이해를 무시하면서 많은 기업이 빠지는 오류에 대해 경고합니다. 더욱이 저자는 개인의 생산성이 모든 기업 이익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합니다. 그는 기업이 비생산적인 직원에게서 수익성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기업은 한 번에 한 명의 생산적인 개인이 구성된다는 점을 반복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가장 부지런한 개인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기업의 보상 메커니즘도 강조합니다. 이 섹션의 핵심은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 모두에서 목적, 우선순위 및 생산성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과 기업을 특별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탁월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 역할을 합니다. 13. 목적이 있는 인생. 이 책의 13장은 목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저자는 찰스 디컨의 고전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에버니저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목적이 개인의 삶에서 촉발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령이 개입한 후 삶이 바뀌었던 인색하고 애정이 없는 남자 스크루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명시한 목적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줍니다. 처음에 스크루지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고 그 결과 탐욕과 인간 연민의 부족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세고 빌려주고 축적하는 그의 행위는 그를 만족스럽지 못한 삶으로 남겨둔다. 그러나 유령 방문을 통한 구원의 기회는 스크루지의 인생 행로를 바꿉니다. 유령을 계시하면서 스크루지의 목적은 돈에서 사람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인색하지 않고 관대해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의 새로운 목적, 즉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부를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에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이 생생한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드러납니다. 개인의 행복은 의도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삶의 핵심은 거지의 그릇, 즉 끊임없이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허한 존재에 비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목적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돈이나 물건을 얻는 데 있지 않고 목적이 가득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동을 취함으로써 성취감과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맞먹는 거지에 그릇이 왕의 재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구걸 그릇의 인상적인 일화가 이 메시지를 가슴에 와닿게 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 구걸하는 그릇, 즉 기쁨의 다음 요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더 멀리 밀어내는 영원한 공허와 닮아서는 안 됩니다.
14. 우선순위에 따른 삶. 라이브 바이 프라이오러티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 지정의 귀중한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는 종종 간과되는 현재에 대한 목표 설정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지적하고 훨씬 더 큰 계획의 구성 요소로 설계된 현재의 작은 조치를 취하여 놀라운 미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먼저를 의미하는 라틴어 프라이어에서 유래한 그의 담론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온다. 이는 책 전반에 걸쳐 다작되는 주제인 한 가지의 본질을 조명합니다. 역사적 맥락과 그래픽 설명의 균형을 맞추면서 켈러는 우선순위라는 용어가 어떻게 복수형, 즉 우선순위가 되면서 원래 의도를 잃었는지 강조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용어의 중요성이 근본적으로 희석되어 그 의미가 중요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저자는 가장 높은 최상위, 첫 번째, 기본 및 가장 중요한과 같은 접두사를 용어에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더 깊이 탐구하면 쌍곡선 할인으로 알려진 잘 문서화된 경제학 발견에 대한 모범적인 참고 자료는 우선순위에 따른 생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용어는 미래 보상이 잠재적으로 더 클 때에도 개인이 미래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널리 퍼져 있는 인간의 편견은 논리를 오해하고 미래에 놀라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무시하므로 미래의 우리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켈러는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의 목표 설정을 소개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독자가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을 겹겹이 쌓는 것처럼 독자가 미래의 목표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연결하도록 장려합니다. 한 가지는 매주, 매월, 매년 등 점진적으로 더 큰 목표에 의해 보호되고 안내되는 즉각적으로 실행 가능한 단계에 중점을 둡니다. 지금의 목표 설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독자에게 언젠가의 목표를 큰 소리로 말한 다음 올해, 이번 달, 이번 주 등 향후 5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크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단계를 건너뛰거나 지금에서 곧바로 언젠가 목표로 도약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실패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훈련 기반 접근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미래에 오늘을 연결하는 것을 종종 무시하는 기존의 지혜와 관행에 도전합니다. 켈러는 시각화에 대한 강력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과 자체, A를 받기 위한 학습 세션, 보다는 결과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A를 받기 위한 학습 세션을 시각화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를 시각화하면 탁월한 결과를 계획하고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사고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라이브 바이 프라이오러티는 원싱에 집중한다는 핵심 철학을 보완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미묘한 이해를 풀어낼 뿐만 아니라 목표 설정을 현재라는 원칙하에 전략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계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면서 목적과 우선순위를 일치시키도록 독자에게 조언합니다. 15. 생산성을 위한 삶. 이 장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과 우선순위 추구라는 생산성의 기본 개념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유명한 문학가인 에베네셀 스크루지, 에버니저 스크루지를 생산성 변혁의 사례로 삼아 새로운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명확한 행동이 얼마나 생산성을 의인화하는지 보여줍니다. 저자는 생산적인 삶의 비결은 결과가 중요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시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묻고 이를 잠재적 소득과 비교하여 흥미로운 관점을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산성이 우리의 잠재적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백만장자와 함께 일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생산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며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들은 최우선 순위인 한 가지에 최대 시간을 할당함으로써 이를 달성합니다. 그들은 최우선 순위에 대한 일관된 작업과 원하는 탁월한 결과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이해하면서 시간 블록을 끈질기게 방어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은 타임 블라킹입니다. 시간 차단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작업에 모든 에너지와 주의를 집중하여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는 강력한 생산성 도구입니다. 이 장에서는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작업에 불균형한 시간을 할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점을 그림을 통해 그래픽으로 설명하면서 성공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오해를 조명합니다. 그는 휴가, 한 가지 일을 위한 시간, 계획 시간을 순서대로 포함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시간 차단 전략을 소개합니다. 가동 중지 시간을 먼저 우선시함으로써 최우선 과제를 처리할 때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편안하고 생산적인 마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시간을 차단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향한 길을 체계적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장은 하나의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할당된 시간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바쁘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6세 약속. 이 장에서 저자는 탁월한 결과를 위한 3가지 약속을 강조하고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설득력 있는 사례, 일화 및 연구를 제공합니다. 1. 숙달의 길을 따르십시오. 숙달은 정해진 목적지가 아닌 지속적인 여정으로 울려 퍼집니다. 저자는 기본적인 화이트 벨트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으로 인해 자신의 고급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가라데 검은 벨트의 예를 사용합니다. 쉼없이 기타를 연습하는 에디 벤 헤일런의 이야기는 숙달이 평생의 노력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의 10,000 시간 법칙이 소개되어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0,000 시간의 의도적인 연습 후에 숙달된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숙달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활동에 접근하여 역량과 자신감을 더 크게 얻을 것을 촉구합니다. 2에서 P로 이동. 기업 가적. 2. 접근 방식에서 목적 있는 P. 헌신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고난 능력에 의존하는 태도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전환에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개방성과 기술 상한선을 제거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자슈어 퍼의 5고원, 5플래토 개념을 인용하여 독자들에게 뛰어난 결과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수용 가능한 성과 수준에 안주하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3. 책임주기를 살아보세요. 저자는 목표 달성에 있어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한 가지 일을 이행하는데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독자는 자신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것을 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 장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숙달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목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합니다. 독자들은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 3가지 약속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17. 4명의 도둑. 내 도둑 장에서는 생산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조명합니다. 논의된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는 1973년에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입니다. 여기서 신학교 학생들은 다음 과제로 급히 달려갔지만 고통에 빠진 사람이 그 길에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급하게 달려온 학생들 중 90%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긴급함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실험은 4가지 주요 도둑을 추론합니다.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없는 능력, 혼란에 대한 두려움, 열악한 건강 습관, 목표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 1.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없음.
이 섹션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예는 수천 개의 아니오로 보호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스티브 잡스가 1997년 복구 후 첫 2년 동안 애플의 제품 라인을 350개에서 10개로 줄인 것처럼 약속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들은 자신의 주요 목표에 대해 결코 진정으로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2. 혼돈에 대한 두려움. 생산성과 집중력은 모든 관심이 한 가지 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한 두려움은 생산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나쁜 건강 습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마비를 겪은 유니레버 직원의 사례를 통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생산성 도둑 중 하나로 강조됩니다. 지속적인 수면 부족, 건강에 해로운 식단, 운동 부족은 장기적인 생산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4.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 지원되지 않는 환경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네 번째 도둑으로 간주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시멜로 테스트에서는 의지력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혹을 제공하여 의지력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환경은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설득력 있는 사례는 이 네 가지 도둑을 인식하고 완화하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책의 주장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18. 여정. 한 번에 한 단계씩 일하는 개념이 장의 중심이 되며 원싱으로 알려진 첫 번째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생한 시각화 연습은 독자들이 각 목표가 한 번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제한 없는 삶을 상상하도록 격려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사과 과수원을 키우는 일하는 일을 강조하며 큰 성취는 항상 작게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독자들에게 큰 삶을 정의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며 그것이 재정적 이득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 건강, 신체 조건, 인간관계 및 직업 성취까지 확장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흥미로운 자기평가 방법을 제공합니다. 즉, 개인의 현재 행동이 예상 소득이나 생활 방식과 일치하는지 밝혀줍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매우 중요한 단일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로비치, 절러벅와 브로니 웨어, 브라니 웨어의 주요 연구는 죽음에 가까워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으로 놓친 기회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를 보여주며 삶에서 의미 있고 특별한 결과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수원 재배부터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싸움에 대한 체로키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와 비유를 엮어 이 장은 만족스럽고 후회 없는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 믿음, 큰 생각, 작은 행동에 결합된 힘을 강조합니다. 두려움에 관계없이 오직 한 가지를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만 후회를 피하고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19.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이 영감을 주는 책의 19장은 더 원싱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완전히 실현된 틀을 제공합니다. 멀티태스킹보다 단일 작업 집중에 힘의 기반을 둔 이 원칙은 개인생활, 전문 벤처, 교육기관, 비영리 조직, 종교 공동체 및 더 넓은 사회적 맥락의 측면에 걸쳐 변화시키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개인생활 시나리오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또는 오늘 나의 영적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제대로 수행되면 다른 모든 작업을 더 쉽게 하거나 불필요하게 만드는 주요 작업에 집중한다는 개념을 강화합니다. 직업생활의 영역에서 현재 프로젝트를 일정보다 빨리 완료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눈에 띄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는 다음 검토 전에 내가 원하는 임금 인상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이론을 적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작업의 시간 블록을 할당하여 작업을 완료하고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책은 또한 직장에서 그룹 역학을 포괄하도록 원칙을 확장합니다. 여기서 제안은 일정보다 앞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에 있습니다. 목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관리하기 쉬운 작업에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부문, 학교, 예배 장소 또는 지역 사회시설에 대한 원싱의 적용에는 특정 일러스트레이션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경우 저자는 시험 점수를 20%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쿼리를 제안합니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이러한 생생한 사례는 단일에 집중하여 놀라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화했습니다. 저자는 작고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크고 구체적인 질문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변화의 장을 마무리하는 만트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올바른 한 가지 일만 하려고 하면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